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짚어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에서는 올 한 해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입니다.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미래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또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봅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5인 이상 금지라는 초강수 속에 이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지, 또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백신 접종이 이 코로나19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올해 마지막 주제입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코로나19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전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장의 남혜성 단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화학연구원 신종바이러스융합연구단 김범태 단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조성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 분의 좋은 말씀 듣기로 하고요. 먼저 관련 영상으로 여러분께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변을 가득 메운 이파가 해맞이를 보며 새해 소원을 빕니다. 매년 새해 첫날 전국의 산과 바다에서 흔한 풍경이었지만 이번에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돼 강릉 정동진과 울산 간절곶 등 전국의 해넘이, 해맞이 명소에서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출입도 통제됩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스키장과 눈썰 매장, 스케이트장 등 179곳의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도 중단됩니다. 전국에 걸쳐서 시행하며 거리 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 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합니다. 이번 연말연시 방역 대책 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넘어서는 고강도 조치들이 들어 있습니다. 숙박시설 예약을 절반으로 제한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 것 등은 3단계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특히 식당으로 한정하긴 했지만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조치는 3단계 10명 이상 금지보다 강력합니다. 사적인 모임을 제한하고 축소시킨 이번 조치가 성공할지 여부는 결국 국민들의 참여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국민이 동참하게끔 하는가가 이제 앞으로의 숙제가 될까. 네,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올 초 2020년 시작할 때만 해도 몇 달 안에 끝나겠지 이런 희망을 가져봤었는데 아직까지 3차 대유행 기세를 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제주 지역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고 할 정도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전국적인 상황 또 우리 지역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남 단장님 먼저 짚어주실래요? 네. 전국의 매일 확진자 현황을 보면 1,000명 내외를 조금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달 동안에 확진자 수가 29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도 140여 명을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라고 하면 지역의 어떤 그 의료 체계를 넘어서주는 수준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단계에 준하는 그런 대응들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올해 초반에는 그렇게 확진자 수가 많지 않다가 몇 차례 고비가 있었습니다. 대구 신천지, 또 이태원발, 광화문발까지 이렇게 3차 대유행이라서 저희가 지금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조단님. 네.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 네. 이후에 2월, 3월 거치면서 1차 유행이라고 하는 대구 신천지발 환자 급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고요. 예. 2차 유행 시기가 사실은 8월, 9월 넘어가면서 우리가 광화문 집회발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감염이 있었습니다. 지금 11월 이후로 넘어가면서 3차 대유행이다 해서
환자 수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 이때는 사실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과거에는 뭐 지역 어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있었다면 지금은 동시자발적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어느 지역이라 할 것 없이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전 충남 지역 뭐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1차 시기는 비슷하게 그 2월 중에 한번 왔었던 거라고 보이고요. 천안 지역 중심으로 피트니스 유행했었던 때가 그 여파로 인한 감염이 100명을 넘었었어요. 예. 그때도. 그리고 2차 시기는 뭐 8월, 9월 마찬가지였고 11월 이후 들어서는 사실은 그 환자의 확진이 뭐 300명, 400명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김범태 단장님, 일단 축하드릴 일이 있으셨네요. 얼마 전에 과학기자협회로부터 올해 과학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도 걱정이지만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해서 더 지금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뭐 70% 이상 감염력이 높다, 또 어린이들도 잘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그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RNA 바이러스는 특성상 변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던 거는 S타입인데요. S그룹. 이게 이제 이태원이 발발했을 적에 GH그룹의 변이체였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영국에서 새로 나타난 거는 감염력이 70% 이상 높다. 이거는 이제 전파력이 높다는 얘기죠. 예.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특성은 치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세한 보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얘기는 이제 그 바이러스 표면에 붙어 있는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변이에 따라서 이것이 인체에 잘 침입될 수 있도록 변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연구가 돼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얼마 발생한 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 실체적인 걸 다 파악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이게 변종이 계속 나올까 봐 또 전 세계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그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손 씻기 또 재채기 할 때는 이렇게 손매로 가린다 이런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 분께서 보시는 아마 코로나 전에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저희가 그래도 겪었고 이렇게까지 1년 이상 저는 겪지를 않아서 어떤 일상의 변화가 있었을지 개인적인 경험 또 우리 사회적 경험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예.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는 그런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어떤 스트레스 수준도 올라가고 있고요. 또 가정 내에서는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예. 뭐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예방을 위한 어떤 스스로의 어떤 수칙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경각심도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 감염병에 대해서는 이토록 저희가 손 씻기, 거리두기 또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을 절감하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확실히 실천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조 연구원님은? 네, 뭐 요즘 뭐 마스크 안 쓰고 외출하시는 분 없죠. 그리고 주변 분들도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마스크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장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으로 봤던 그 미세먼지 쪽에서는 사실 올해 미세먼지에 관련된 뉴스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없어진 것은 아닌데 그와 관련된 질환들은 완전히 줄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 이제 호흡기 관련된 질환 또는 여름철에 뭐 그 전염성 질병들도 뭐 결막염이나 이런 것들 뭐 아니면 환절기에 그 계절성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 질환들도 현저히 줄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외출도 자제하기는 하지만 외출한다 하더라도 뭐 마스크 사용하다 보니까 일종의 꾸밈 노동이라고 했던 뭐 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덜 하게 된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예. 뭐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사적 모임 금지하고 사실 가족들도 너무 대가족일 경우에는 뭐 좀 떨어져 있으시라, 식사도 좀 떨어져 하시고 말씀도 줄이라,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들이 내려와서 저희가 처음 겪는 일이라서요. 우리 김 단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그 연말에 가족들하고 어디 좀 가보려고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바이러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겨울에 흔히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는데 사실 바이러스끼리의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태가 돼서 대유행을 하다 보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그 양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위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본인에 의해서 타인한테 전파가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개인 위생을 중요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저희 사실 그 그룹 회의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4개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이 한 20명씩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안 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고요. 지금은 다 개별 연구자를 불러서 각각 1대1로 면담하는 정도까지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 방송계에서도 이렇게 가림막을 하고 저희 진행하기 전에 수칙을 지키고 하는데 화상회의가 많이 일반화됐죠. 이 연구원 쪽이나 어떻습니까? 네, 그 저희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대면으로 하기보다는 지금은 줌을 통한다든지 또는 파워포인트를 녹음을 해서 사이버 강의실에 올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대면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 반면에 학생의 집중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 효과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많이 화상회의가 익숙해졌죠.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고 네. 또 연구계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1.5m, 2m 이상 떨어지면 비말 감염, 그 침방울에 의한 감염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을 근거로 하는 거겠죠. 그렇죠. 단장님? 그렇습니다. 예. 조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메르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어떤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감염이 잘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는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도가 됐던 것이 객담에 의해서라고 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타인에게 감염이 되다 보니까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는 그래도 좀 비교적 감염력이 좀 낮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뭐 일상 대화를 잠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됐다던가 하는 일들이 쉽게 심심치 않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감염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궁여지책으로 식사할 때라든가 이럴 때도 우리가 최대한 좀 접촉을 줄이고 노출을 줄이고 일상 속에서 마스크를 벗는 일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같은 공간인데 그거 한 칸 건너뛰었다고 그렇게 효과가 있겠어 했지만 비말 감염이라는 말씀 또 거리에 따른 전파력을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지켜야 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상기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하기도라고 해서 그 기관지까지 상당히 파고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코, 입 주위에 상기도에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배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주로 이제 비말이나 기침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밀접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전파력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실질적인 3단계라고도 표현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온 그 과정을 보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대전의 유행에서도 저희들이 그러한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대전에서는 6월, 8월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를 했었습니다. 6월 달에는 저희들이 그 방문 판매와 관련된 유행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추적 역학 조사로 뭐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막을 수 있었지만 놓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저희가 유행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점들을 실제 현장에서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겨울철 대유행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밀접하게 또 밀폐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수적인 방역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고비 때마다 몇 차례 저희 시시각각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겨울이라 꾹꾹 닫기 쉬운데 환기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겨울이라서 이 바이러스가 더 활동력이 강한 건 사실입니까, 박사님?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특성상 온도가 낮고 이런 경우에 이제 더 액티비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느꼈잖아요. 인플루엔자가 여름에 잘 안 걸리고 겨울에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이렇게 온도가 낮을 때 아마 3, 4월까지는 굉장히 심하게 전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을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우리가 그 개인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바로 백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국, 영국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미 긴급 승인을 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 농담삼아 우리 대한민국은 백신이 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뭐 흰 고무신 그걸 우리 국민들이 유머로 승화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개발과 접종 현황을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단장님? 먼저 해주시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이 상당히 치열한데요. 백신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백신 바이러스 그 자체를 사용하는 백신이 있습니다. 사백신, 약독화 백신, 불알화 백신 이런 것들인데요. 중국에서 중국 시노팜이 만든 게 이제 불알화 백신입니다. 바이러스 자체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핵산을 쓰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 나오는 파이자, 모더나의 RNA 백신. 그다음에 이노비오라는 데서 만드는 DNA 백신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 부작용이 어떨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그 답이 없는 상태고요.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그 단백질 항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의 노바백스가 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넥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DNA 백신을 해서 후물질 올렸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좀 생겨서 2차 DNA 백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이라는 데서 DNA 백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합성 단백질 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학연구원에서 만든 그 후보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HK 인원N에서 지금 이제 전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빠른 것이 임상 2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미국은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 지금 보고된 바에 의하면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한 95%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하는 백신은 한 70% 정도 내로 보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나는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70% 정도만 돼도 백신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그 얀센도 같은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타입의 백신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그 중항체력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만든 시노팜 백신이라는 거는 면역 그러니까 항체 생성력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자체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일반적인 데서 살 수가 없고 BL3라는 특수시설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임상 2상에 가 있는 백신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개발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수입을 좀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독감 예방 접종 효과가 뭐 70%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김 단장님이 전체적으로 짚어주신 거 말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미국, 영국 다른 나라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쓸 수는 있으나 조금 다른 나라 사정과 혹시라도 있을 부작용을 봐가면서 시기 조절하겠다.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모더나 백신이라든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낸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백신의 이제 부작용들이
많은 인구 집단에서 접종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취약계층이 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맞았을 때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많이 나타날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접종의 스케줄이라든지 접종 시의 어떤 대응 방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조영권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백신과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보도들도 최근에 많이 나와가지고요. 정부 대응이 좀 안일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무총리 발표에서도 우리가 7월 경에는 뭐 환자가 무척 줄었었기 때문에 백신 확보보다는 뭐 방역에 조금 더 집중했다라는 다소 어떻게 보면 솔직한 발언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과는 상반되게 또 다른 입장에서는 중대본이나 이런 곳에서 발표할 때는 우리가 안정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메시지상의 혼선이 있다 보니까 이 실제 백신의 확보라든지 내지는 그것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이전에 국민들에게 좀 불안감이나 아니면 우리가 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안 좋은 인식을 오히려 심어주게 돼서 방역 전체라든가 위기 대응과 관리 자체에서는 조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백신을 확보해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투여할 때까지의 과정은 분명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그런 메시지 관리 부분은 조금 더 좀 견고하게 좀 다져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 중에서는 최고위직인데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더 익숙하고 그분들이 가장 단일 기관으로서는 전문 조직이기 때문에 그쪽을 믿어왔거든요. 통합체계도 구축하고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될 때는 정확하게 통합 창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연구원님 말씀대로. 자, 우리나라가 백신 기술 아까 잠깐 짚어주셨지만 치료제와 또 백신이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은 2, 3월에 우리가 맞아야 된다. 또 2, 3월도 빠르다.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런 입장이 있어서 우리 세 분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백신이 안전한 백신이 있다면 빨리 맞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지금 모더나라든지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로 처음 개발된 이런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고되고 있는 거에 의하면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 이후에 백신 접종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거는 사실 아직 뭐 보고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아마도 그런 면을 상당히 고려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에 비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생산하는 이런 백신은 지금까지 써왔던 기술이기 때문에 좀 그 안정성 측면에서 좀 경험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했던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의료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그리고 이제 군에 계신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좀 더 빨리 접종이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떻게든지 구매를 해서 국민들한테 좀 빨리 보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발표로는 한 4개 이상의 기업체로부터 실제 계약한 곳도 있고 계약 예정인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3,400만 명 분의 이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국민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 단장님이 다 짚어주셔서 두 분도 시기에 관한 문제, 신속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누구부터 이렇게 맞는 것이 합당할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방접종의 목적은 인구 집단의 군진 면역 대개 한 70% 이상 되면 목표치에 도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군진 면역을 통해서 유행 전파를 억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먼저 접종을 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취약계층이 먼저 접종이 돼야 되고요. 노인이라든지 또는
집단 시설이 이렇게 그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취약계층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분들 먼저 좀 맞아야 되고요.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선에 있는 의료진 그다음에 보건 인력들 예.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접종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응급 의료 체계에 계신 분들, 뭐 군인분들, 실제 의료진 분들, 네. 그리고 90세 할머니가 해외에서 먼저 맞았다고 이렇게 또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영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뭐 2월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 2월에 모든 공급이 완료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이 완료돼서 그 접종을 준비할 때까지의 시간이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내년 하반기도 빠르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 안정성을 고려하는 부분도 아마 그때쯤 되면 외국에서의 경험들이 조금 축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우선순위 관련해서는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적인 통용되는 기준들을 우리도 아마도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 백신을 거부할 권리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맞고자 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 그 백신에 대해서 거부하는 층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분들이 실제 그 우선순위 대상이 됐을 때 예.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실제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도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노약자분들한테 권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최근에도 사망자가 꽤 나와서 과연 그 독감 접종을 해야 되느냐까지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견해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뭐 백신이라는 거는 예방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완전히 그 예방이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확률이 높다.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맞지 않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할 때 우리가 백신 이번에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유전자 핵산 백신, 단백질 백신, 뭐 사백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한쪽 타입에다 한계를 두지 말고 다양한 그 타입의 백신을 수입할 수 있다면 해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좀 접종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5천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백신을 2도즈 합니다. 2번 접종을 하는데 예. 그래서 그냥 계산할 때 한 1억 도즈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긴급한 거는 아까도 패널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취약자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아마 2천만 도즈라든지 이렇게만 돼도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신과 달리 또 치료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 치료제 기술도 상당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가장 앞서 있고 유력한 치료제로는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중화항체 치료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해서 개발된 치료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상의 좋은 예비 결과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뭐 현장에서 내년 초에도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백신과 치료제 순서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네,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뭐 백신 도입과 치료제 도입은 병행이 해야 할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민간 병원 또 공공의료 체계 비교를 하게 되고 또한 공공의료진과 공공의료 체계가 그래도 상당히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이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의 공공의료 체계를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조영구 의원님. 우선은 이게 행정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공공부문이 투자하는 것 중에는 효율도 있고 가용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존에 이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투자가 이게 가외를 발생시키는 것, 그러니까 여분이 되는 것들을 상당히 두려워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재난을 겪고 나면 사실
이것만큼 시급하게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기를 또 지나치고 나면은 이 상황은 또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중요한데 이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투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의료와 관련돼서는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전문성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 투입을 위한 어떤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 그 시설 투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외성 뭐 중복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시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재난을 겪어보니 그래도 늘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높아졌고 시설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확보해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지역에서는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 병상이 있고 의료원이 있는 지역에서도 그 의료 인력들이 그쪽에 배치되는 걸 꺼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사실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비난만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유인책을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전 지역의 수건이었었는데 대전 공공의료원이 예타가 면제가 됐고 이제 실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 의료원이 현재 그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그 의료원이 한 몇 년 지나면 개원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되짚어 보면 그 메르스 유행 시기에 어떤 사회 경제적 손실이 1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상당한 어떤 손실이었는데요. 그것의 10분의 1만 우리가 공공의료에 투자해도 그에 맞먹는 효과들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대전의료원을 추진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제 공공의료 체계에서 보면 이 민간 의료 체계와 서로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관계가 있는데 대전시의 경우에는 아직 대전의료원이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을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아직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대전의료원이 설립되면 아마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착실히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 대전 지역의 공공의료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길 기원합니다. 3차 대유행 상황이라서 정부가 첫 민간 쪽에 지금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상부 종합병원 또 국립대 병원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졌는데 필요한 조치였을까요, 박사님? 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감염병 분야는 사실 의료 분야 쪽에서도 비인기, 그다음에 신약 개발하는 쪽에서도 비인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이런 사태가 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메르스 때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이번에야말로 진짜 기회를 삼아서 평상시에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번 경우에 우리가 이제 민관 학연산 이런 것들이 좀 총집결이 돼서 어떤 이런 감염병 분야 쪽에는 그 협의체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그 분야별로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 총체적인 직결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약물 개발도 그렇고 백신 개발도 그렇고 진단 쪽도 그렇고 의료 체계도 그렇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종합 그 협의체 같은 것이 있어서 상시 좀 이렇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일반 중환자들의 병상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어서요. 어떻습니까? 현재 대전에서 중환자 병상을 갖추고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것은 충남대병원입니다. 현재 8개 병상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제 감염내과 교수님과 제가 의견을 나눠본 걸로는 현재는 그 병상이 다 찼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 발생이 더 많아지게 되면 환자가 한 100명 정도 발생을 하게 되면 그중에 4% 정도, 4명 정도는 중환자 병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전에서도 의료 체계 중환자 어떤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단계에 준하는 어떤
대응들을 해야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병사뿐만 아니라 중환자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간호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충남대병원은 8병상 외에도 추가로 6개 병상을 조만간 늘릴 거고요. 향후에는 8개 병상으로 늘릴 건데요. 6개 병상을 늘린다고 하면 간호 인력이 24명 정도 더 필요한데요. 이 인력들을 현재 훈련하고 또 모집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국민들께 전할 여러 가지 그 논점 중에서 모 언론에서 일본은 이르면 2월 달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나라 2, 3월을 앞에 빨라야라고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도 지나치게 언론이 저희가 몇 차례 다룰 때 너무 안일하게 국민께 대응해도 안 되고 너무 겁을 주거나 공포심도 안 되고 어떤 것이 가장 우리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일지 한번 짚어주시죠. 글쎄요, 뭐 가짜 뉴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요. 네. 정부에서 발표를 일관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이것이 이제 그 중대본이라든지 방역대책, 방대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서 얘기가 일목요연하지 않으면 예. 혼선을 주게 되고 또 그거를 취재하는 기자분들이 또 이제 방송이나 신문 매체에 이렇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그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특히나 더 어떤 그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정부의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일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관성 있게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 물론 뭐 언론마다 성향도 다르고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통합 체계로 다 함께 성공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최근에 뭐 우리나라 정치권이 늘 그랬지만 지나치게 또 백신을 정치 쟁점화시켜서 가운데에서 보는 국민들로서는 사실 걱정도 되고 짜증나기도 합니다. 네, 피로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지금 1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뭐 선거도 치렀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계속 부각될 때마다 정치적인 이슈화 되는 경향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이슈가 워낙 세다 보니까 다른 이슈로는 이 이슈를 넘겨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쟁점 안으로 자꾸만 수렴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뭐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메시지 관리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렸고 메시지 관리 분명히 중요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미디어가 됐든 정치권이 됐든 좀 목표의식을 좀 정확하게 공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전에 관한 문제는 이념도 없고 성향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목표 지향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좀 공유가 좀 확실하게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제 백신 공급과 관련해 있어서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또는 뭐 적정하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백신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접종할 수 있는 체계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외국에서 시행되는 그런 접종의 어떤 체계 또 부작용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차분히 준비하면 제 생각에는 내년 중에 우리가 그 일반 군진 면역이라고 하는 70%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분히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분이란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에선 너무 느린 것 아닌가 걱정할 수도 있지만 차분히 착실하게 또 신속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환경 문제를 이슈로 다뤘었는데 크게 보면 이 지구촌이 앓고 있는 몸살의 바이러스 위기도 환경, 기후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세 분의 총론 마지막 마무리 말씀 삼아서 우리 시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저희 스튜디오에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총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 박사님. 네. 저희가 이런 질환,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 같은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겪었던 일입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지금까지 신종플루, 그다음에
코로나도 이번에 코로나도 있지만 메르스, 지카, 조류 인플루엔자, 예. 에볼라 굉장히 잦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그 바이러스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오는 예. 이런 영향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바이러스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바이러스가 있고 싶은 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있고 싶은 데를 자꾸만 사람이 건드리니까 사람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산업화되다 보니까 자꾸만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것이 지구 온난화가 되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행 같은 것들이 자유화돼서 그다음에 물류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전체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 지구 친화적으로 해서 생활도 그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고요. 예. 우리가 환경을 좀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늦었다는 말이 예전부터 나왔는데 이번에 전 지구적 위기로 많이 경각심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담당님. 네. 앞으로의 어떤 주요한 위기는 감염병과 함께 또 인구 고령화 때문에 나타나는 노인 부양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와 떨어져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현재 재가 노인 시설이라든지 요양 시설에서 신종 코로나에 따른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그렇죠.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노인층을 보호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나올 거고요. 이건 지역사회의 어떤 커뮤니티 케어 체계라든지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속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아울러 대기오염 문제도 있습니다. 대기오염 자체가 또 코로나 환자의 발생 또 사망 이것과 연관돼 있다는 연구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해마다 봄철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걱정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덮이긴 했지만 우리가 늘 관심 가져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조영구 의원님. 네. 이게 모든 위기 상황이라는 거는 항상 그 사회의 밑바닥에 잠재해 있는 불편한 이런 진실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20세기가 갖고 왔던 그런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그 연결고리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이러스 한 방에 얼마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작은 커뮤니티, 작은 공동체 안으로 집중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는 연대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더욱더 강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분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로는 저희가 마지막 방송이라서 올 한 해 노고가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어렵지만 그래도 OECD 국가 가운데 아직은 K경제와 K방역 조금은 잘해내고 있는데요. 코리아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노정열의 시각과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